정치 맞수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죠.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과의 경쟁이었는데요. 우원식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해서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두 분 어떠세요? 예상하신 결과예요? 이게 투표하기 전부터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미 추미애 당선인으로 추가 기울었다.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예상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딱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우원식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부딪혔던 게, 결국 원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원내대표 선거이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막판에 뭐 후보들 중에 좀 중간에 드롭하시는 분도 생겨나고, 뭐 그 과정에서 누가 정리를 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당선인들이 모여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의원들의 마음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외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네,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후보자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도 저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의원의 단일화 비슷한 것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또 정성호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냥 사퇴를 하신 네, 사퇴를 하셨죠. 네. 그런 면들만 보더라도 중간에서 표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상당히 치열했고 굉장히 박빙의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일화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심이 움직였을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고. 예상하셨어요? 어떠세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비판적인 논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민주당 분들을 보면은 우원식 의원도 어느 정도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 해도 추미애 전 장관이 되면서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의외의 모습들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명심이 추미애에게 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명심은 저는 사실 정성호 의원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상으로는 무기명 투표 형태로 의장을 선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관행은 일당에서, 가장 의원이 많은 일당에서 어떠한 추대 형태라든지 그걸 할 때 최다선 의원을 선순위를 해놓는데, 최다선 의원이 이번에 6선인 추미애 그리고 이제 조정식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좌장, 친명 좌장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명심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부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중간에 드랍을 했는데, 정성호 의원은 조금 아까 비서관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도 추미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부분이 오늘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명심 얘기를 하셨는데, 투표 전부터 추미애 후보, 우원식 후보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적임이라고 했다, 내가 나한테 적격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 다 하면서 명심 경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 다한테 물밑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의 해석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해석에 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상 결과를 놓고 보니 결국에는 뭐
누군가는 나에게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누가 돼도 잘할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명심을 등에 업고 그것만으로 치를 수 있었던 선거도 아니었고 어차피 둘 다 막판에는 추미애 후보든 우원식 후보든 둘 다 명심을 강조를 하셨어요. 뭐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아마 나한테만 말한 것 같다. 이제 형님이 적임자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공개를 하시면서 이제 명심 논란이 좀 과열이 됐었던 것인데 사실 그것만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도 아니었고 사실 두 분 다 명심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것들을 더 강조했어야 되는 선거가 아니었을까라는 명심은 생각이 네 명한테 다 똑같이 갔었고 사실 말씀하신 그거 외에 대로, 다른 네네. 거를 강조했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치면 그 명심이 가장 가 있었던 건 뭐 친소 관계로 보나 뭘로 보나 정성호 후보셨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명심의 향방을 이제 누구도 단언하기도 예측하기도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친분보다는 추미애 후보의 어떤 그 개혁성이나 개혁성, 네. 뭐 실현하는 그 능력 추진력, 이런 걸 추진력 네. 이런 걸 더 많이 봤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뭐 아무래도 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뭐 특정 후보자들과 만났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제 명심 해석에 조금 더 논란이 일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원식 의원님 말씀을 또 들어보면 형님이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명심이 정말 어딜 가 있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만이 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어땠을까요? 전제 자체가 네. 국회의장을 뽑는 가운데 명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국회법상으로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해놨다는 것은 어떤 국회의장의 자리에 갔을 때는 여당과 야당의 중간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라라는 것이 저는 그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전반기, 하반기 국회의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국회의장으로 나오신 후보들이 모두가 다 좀 강성의 발언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명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국회의장 경선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명심이 우원식 의원에게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두 분이 사퇴를 했을 때에도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완주라는 표현 자체가 당시에는 본인이 완전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주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명심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완전히 다했었던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호 의원과 이런 관계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좀 지지하시는 의원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불호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이미지가 이제 또 강성이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안 좋게 작용을 한 면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 해석이 좀 과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기보다 의원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 당선인들 간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선거였는데 밖에서 오히려 과대 해석을 오히려 했다. 밖에서 이렇게 반발짝 보시는 더 빨랐던 거예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특히 의원들 간의 선거는 막판까지 치열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결국 마음을 못 정해서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전 사실 이번 의장 선거를 보면서 2파전이 된 이상 아마 끝까지 치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서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가 된다. 이런 해석들이 별로 효과는 도움이 안 없었던 것 된다.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됐을 거다. 근데 저는 뭐 그거랑 별개로 후보자들은 또 치열하게 했을 건데 근데 다만 네. 이것이 이렇게까지 의외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그 여론의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면서 경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나 또 이제 사무총장을 했었던 조정식 의원이 아닌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온라인상에도 그런 지지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미애로 합의바 막 이런 식의 뭐 이미지도 만들어서 공유
공유를 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친소 관계를 넘어서서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추미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야 간에 어떠한 대립점이 있는 법안 같은 것에 있어서 최근에 김진표 의장이 여기에 대해 올리지 않았던 부분, 국회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 네 분의 후보 중에서 역시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추다르크 추미애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미지가 모였고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의 캠프에서 초반에 이런 새몰이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원내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더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4파전에서 이제 2파전으로 가면서 아까 이제 과대 해석이라는 말씀을 좀 하시기는 했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그 대한민국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대표의 의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것 또한 과대 해석이 만드신 오해일 것 수도 같아요.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뭐 탓할 수는 없는 것이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따로 만나서 정리를 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던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굉장히 해석은 될 수 이례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이제 개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뭐 전반기 의장 뽑는데 이렇게 당 내부에 뭔가 치열한 경쟁이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특정인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는 충분히 논란을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2파전이 된 뒤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추미애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그 모종의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또 드러난 선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는 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명심은 이재명 대표만이 아시는 것이고 이 과정 관리는 좀 아쉬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언론이 해석했던 것 그리고 뭐 당원들의 여러 가지 뭐 목소리 이런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을 봤을 때 내부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였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좀 박찬대 원내대표의 활약상이랄까요? 이것이 오히려 좀 네거티브였다. 민주당이 어떠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민들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계기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총선의 경선과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원내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더민주혁신에 의해서 무려 31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원내로 들어가게 되고 이재명 일극체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박찬대 의원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추대 형태로 갔잖아요. 그때도 이때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 2주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는 이분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들은 원내대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석 대변인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방송에 나가서 강성의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간에 드랍을 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연임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당내에서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는 곤란하다.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들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당선인 우원식 의원 색깔이 명확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한계를 꿰뚫고 있는 준비된 의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원식 의원은 독선이 아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회의장 후보를 강조했거든요. 이런 차이도 좀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반기에는 굉장히 좀 첨예한 법안들이 많고 좀 국회의장이 키를 잡고 갈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밀어붙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역임을 하셨고 원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고 특히 뭐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이런 을들을 위한 민생정책 챙기기 이런 데 굉장히 좀 특화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원식 의원의 특장점을 좀 이번 국회에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 협상력이 있는 인사고 또 그런 원내대표를 해본 경험들을 토대로 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서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후보 간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고민했던 네, 그런 국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이미지랄까요? 상대적으로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꼭 그런 스탠스로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을 했을 때 여당과 협치만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이제 그 당선 인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하지 못했었던 부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을 때 의제로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우원식 의원이 그 소통과 협력의 국회 얘기하긴 했지만 앞으로 현안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건가요? 보고요. 다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 과정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한번 해보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 지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떠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심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원식 의원도 국회의장 지금 당선인도 아직 당선인은 아니죠. 예,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선에서 이긴 부분인데 이분도 아마 여기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 우원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중에서 뭐를 좀 주목했냐면 이분이 되게 온건한 이미지가 있고 좀 합리적이고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지난번 국회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을 땐 단식을 하셨었고요.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부드럽기만 한 분은 아니다. 네,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마냥 이렇게 뭐 소통과 협력 그냥 기계적 중립 이런 것만을 강조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뛰어봤다, 직접 싸워봤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선거운동하는 과정 중에 아마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마치고 당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도 좀 이런 게 읽히거든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행정 권력은 지금 현재 이제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그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정말 지금 중요한 당면 책무가 됐습니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원 개개인들의 선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히세요, 두 분은?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명심은 추후가 맞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행정 권력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바른 길을 가겠다, 이제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남아 있는 2명의 후보 중에서 더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 아까 역시 비서관님 말씀은 예. 우원식 의원도 부드럽지만은 않다 네네, 이런 그렇지만 얘기했습니다. 이 두 분 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 상대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훨씬 좀 강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는 조금 더 강한 사람에 대한 그 의원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중간에 드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또 영수회담 과정에서 어떠한 뭐 비선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이런 비선 논란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잠재우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드랍을 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의원보다는 추미애 의원의 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근데 나와버린 것 이게 이 같습니다. 발언이 어느 후보를 뭐 이렇게 지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간 방향성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네, 맞춰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쨌든 당선인들이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뭐 이견을 제시하시거나 이럴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결국 행정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국회의장,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막중하다. 역할과 방향성을 네, 보여줬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도 이 말씀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 개개인들의 선호의 문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친하고 어떤 친소관계를 넘어서서 결국 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기계적 중립만을 외쳐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권의 그런 뭐 잘못된 방향성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1야당 대표로서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를 조금 틀어가지고요. 그 추미애 후보를 당 지도부가 밀었던 건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우원식 의원이 네. 되면 달라지나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이 의장이 누가 되느냐와는 상관이 없다고 요것도 과세 생각해요. 해석이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과 어쨌든 뭐 당대표가 연임되고 하는 과정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야당에 그 대한 비판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게 왜냐하면 이 추미애 뭐 국회의장이 만약에 되셨어요. 그래서 강성으로 국회를 이끌으셨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불만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 네, 저는 꼭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건 별개의 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일단 당대표 연임건은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굳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아직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복귀하고 나서도 이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부에서는 이미 이렇게 불을 뭐 피운다. 지도부에서는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도 있죠. 하는데. 그거야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대표 연임의 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장과는 누가 상관이 되느냐와 없다.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의 당심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선거로 보여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저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든지 그리고 대권 가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 검수완박 시즌2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그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가지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경제와 부패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6개월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검사한방은 그동안 얘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6개월이라는 이 시한을 두는 것일까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본인이 임기가 9월까지인데 9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북송금 의혹이 이 경제와 부패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마도 같이 뭐 기소청을 새로 설립하는 그리고 뭐 검찰을 폐지하는 이런 형태의 법안을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가 뭐 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안이 올라왔을 때 우원식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추미애 의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법안을 올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야 협의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니까 저희가 알 수가 맞습니다. 없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법안 처리 과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아군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딱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이제 추미애 만약에 의장이 되셔서 하셨을 그런 강공 드라이브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이 뭐 하실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우원식 의장 후보가 되신 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추 장관이 하셨어도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추대의 형식으로 뭔가가 결정이 되는 모양새는 당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봤을 때, 특히 뭐 언론에서도 봤을 때, 뭐 원내대표도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갔고, 의장도 추대 형식으로 가고, 또 대표도 연임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뭐 민주당은 계속 뭐 추대만 하냐, 대표의 뜻에 따라서 계속 교통정리만 할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전망했던 것과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고심한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 연임론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하면 왜 나올 사람 많죠. 뭐 5선, 6선들이 저렇게 6선이 둘에 뭐 5선이 몇 채 있고 다 한번 대표하고 싶겠죠. 근데 뭐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될까 봐 또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한 사람의 뭐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유인태 전 총장께서 원래 이제 당에 좀 쓴소리를 필요한 국면에 잘 하시는데 뭐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좀 특수한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럼 바깥에서 정치를 하실 거냐. 저는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내 장악력이라든지 그 권력의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누가 와도 이재명을 뛰어넘기가 힘들다. 정말 그럴 거면 어차피 이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 오히려 뭐 거예요. 바지 사장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재명 대표 명심이 어디 있느냐. 당대표 후보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끝까지 책임지셔라라는 생각이 드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 내에서도 대선까지 그냥 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고 오롯이 책임을 지셔라 이런 책임 정치론이 나오는 그 국면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임론이 오히려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계속하려면 연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이게 당대표가 또 2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는 3년 뒤에 있는데 2년 안에 본인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를 하지 않고 뭐 측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제 당대표를 한다고 했을 때 2년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사건인가 하나는 적어도 1심은 나올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중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었던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공천에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어찌 보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갔던 것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당대표를 하지 않았을 때 2년 동안에 본인의 어떤 1심 같은 것이 유죄가 나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사실은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연임의 이유는 다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민주당 상황은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보죠.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속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한국 캄보디아 정상회담이 있는데 오찬에 참석을 했는데요. 공개 행보 시작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작을 하신 걸로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검찰 인사를 단행해서 수사 지휘 일선을 다 교체한 뒤에 이렇게 복귀를 하시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다못해 제2부속실을 만들었나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이렇게 복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니,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하지만 사과를 하셨더라도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그럼 국민들께서는 이 풀리지 않은 의혹과 의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검찰 수사 라인을 다 교체하는 이 상황. 저는 국민들께서 이거 굉장히 문제 삼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오찬에 참석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 행보의 본격적인 시작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정상이 이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오찬에 참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어떤 외교 예의로서 참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바로 어저께 이거는 참석할 수밖에 없는 행사였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었는데 봉은사에서 있는 점심 공양에 사실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하기로 했다가 마지막에 불참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했다는 건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참석하는 것이 예의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조금 아까 비서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사에 대한 어떠한 명품백 논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불씨가 커져가는 모양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공개 행보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대통령실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도 공개 행보를 이제 점점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수사 라인이 교체됐다는 것, 그 이유가 여사에 대한 어떠한 수사를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여사 방탄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개 행보를 시작을 한다면 그러네 지금 들어가 있는 검사들이 이제 막아줄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다시 그런 의혹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의혹들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5월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5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현석 전 검찰총장도 9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검찰 그 지도부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의혹은 최근에 있던 사건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까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특검 그 검찰 수사 얘기를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찰 인사가 단행된 상황에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을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입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검찰 인사의 시점 자체가 이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소환까지 하는 것을 뭐 내부 검토를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고 심지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은 지 11일 만에 이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고 검찰총장과 제대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달리려는 열차의 바퀴를 한 번에 다 빼버리는 거는 열차를 멈추려는 의도인 것이죠. 아니 이제 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만났는데 검찰총장과 잘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게 읽힐지를 검찰총장은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본격화된 이 시점에 검찰의 일선에서 특히 수사팀의 그 지휘 라인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는 이거는 수사를 사실상 멈추라는 압박 아니냐, 소환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그러니까 시점을 좀 늦추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사실은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 장관은 뭐 검찰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뉘앙스까지 말씀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총장의 그 보좌 라인들까지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은 사실 지금 정부와 좀 대립각을 세우고 고립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수사는 수사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저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속도전 얘기하셨는데 제대로 되겠냐라는 얘기하고 속도전하고 조금 배치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인사가 속도를 내기 위한 인사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이현석 검찰총장과 송경화 전 이제 부산고검장이죠. 전 서울지검장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를 못했었던 부분들. 이게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소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권오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형이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이번에 39명의 지도부를 교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장도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6월 7일에 판결 선고가 나는데 좀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특히 오래 걸려서 바꿨으니까 빨리 갈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검찰의 인사라든지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현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송경호 지금 부산고검장 같은 경우는 연수한 동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송경호를 부산고검장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뭐 무혐의 처분 같은 것을 했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과보다는 저는 그 수사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서 하고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좀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국민의힘 소장파죠. 천목회. 그 14일 밤부터 밤샘 토론을 하면서 이번 총선 패인을 분석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비춰진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비춰진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춰진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비춰진 불통의 정치, 호주 대사 임명으로 비춰진 회피의 정치.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여기서 짚은 패인들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적절한데 중요한 부분이 빠졌죠. 일단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 천목회도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는 네, 입장이 사실은 정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되는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저는 접했는데 천목회가 정말 통렬히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려고 했으면 저는 그 사안들을 건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정부와 좀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좀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럼에도 뭐 이외에 언급하셨던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뭐 강서 보궐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짚어주신 거는 뭐 지금 굉장히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여당 내부의 기류에 대해서 어쨌든 생산적인 비판을 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총선 패인 얘기하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이런 발언들도 나왔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런 정치적 초식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한 전 위원장 나올까요? 저는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나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나오고에는 일단 여론조사, 정치인은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가장 열심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압도적 1위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을 넘어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는 당원 70 그리고 민심 30%였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심을 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심을 몇 %로 넣던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당대회를 늦추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렇게 나오겠다고 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총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는 저는 이미 당원들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것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고 지금 자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당원들께서는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실의 오찬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2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지금 정부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이미지를 한다 혹은 대통령에게 지난번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이미지를 세운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중간을 간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한 생각을 만들고서는 그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나올 것 같으세요? 전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딜레마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나올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약하게 세우면 지지세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약할 것이고 다만 또 그렇다고 대립각을 너무 강하게 세우면 이 당원이라는 핵심 지지층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 세력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딜레마가 있다. 네, 그 딜레마를 보시네요.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눈길을 끈 장면이 좀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조계사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악수하고 인사도 하고 윤 대통령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고개 돌려서 다시 쳐다보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5년 만인데 공식 만남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셔야죠.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겠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뭐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만나시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도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제3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용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소수 여당을 데리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제스처이고 필요한 정치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저도 22대 국회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미흡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자회견을 한 부분, 그리고 영수회담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떠한 참모들에 대해서 인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시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야당들과 함께 뭐 이제 차담회라도 이런 형태로라도 만나는 자리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